제주의 손꼽히는 벚꽃거리죠. 오늘은 전농로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곳에서는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이렇게 혼자 벚꽃 하나 안 펴있는 전농로에 나왔는데, 피디님, 저는 오늘 혼자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영철쌤 안 나오세요? 오늘은 특별 선생님과 함께 할 건데요. 이 족작 속 힌트를 찾아가면 선생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수수께끼 미션이 달려있습니다. 자, 짠! 이건 그냥 도로명 주소잖아요. 홍랑길 1. 우선 미션이니까 이 도로명 주소를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호기롭게 선생님을 찾아 길을 떠나보는데 잠깐만. 홍랑길은 44. 난 1인데. 아하,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근데 선생님 중간에 그냥 불러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 저분 어디서 상당히 뒷모습이 낯익은 선생님 계시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 네. 오늘의 특별 선생님은 바로 광해편에서 함께했던 김진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오셨다는 말은 추사 때도 그랬고 광해 때도 그랬고 그렇죠. 뭔가 유배에 관련됐을 때마다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셨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걸은 길이 유배길은 아닌 것 같고 네. 저 딱 이거 족자 하나 주고 찾아왔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는 좀 쉬운 힌트였네요. 홍랑길. 아니 쉬운 거는 선생님한테만 쉬운 거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쉬운 게 아니에요, 선생님. 홍랑길이랑 네네. 오늘의 주제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홍랑길이라는 이 길 이름은 이 홍윤회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지은 길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홍윤회라는 분과 또 유배인과의 그 러브 스토리가 아주 그냥 애절한 러브 스토리가 또 전에 러브 스토리요? 네네. 그래서 이 홍윤회라는 인물과 이제 가장 그 연관 있는 인물이 이제 조정철이라는 유배인이거든요. 영조 때 이제 과거 급제를 하고 이제 25살에 과거 급제를 했어요. 아주 이제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벼슬에 나가서 이제 활약을 해야 되는데 27살 때부터 유배를 오게 돼요. 젊은 나이에 왔네요. 네네. 그리고 나서 한 2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28년 동안 네네네. 이 제주도에서요? 제주 섬 안에서는 한 13년 정도, 취재하도로 또 옮겨서 또 유배 생활을 또 한 13년 정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다른 곳에 옮겨져서 또 한 2년을 또 유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나중에 해배가 돼가지고 제주도에 이제 목사로 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진짜 이 제주도랑 진짜 연이 엄청 깊은 거네요. 어떻게 해서 제주도에 유배를 오게 됐는지 우선 그것부터 이제 알아야겠죠. 오늘 배울 내용이 더욱더 설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브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빨리 가시죠, 선생님. 가실까요? 네. 유배인의 러브 스토리라 저도 기대가 되는군요. 홍랑길이라는 도로명이 생길 정도로 애틋한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제주에서 지낸 유배 생활 동안 많은 기록을 남겼던 유배인 조정철. 오늘의 이야기는 이 도로명에 얽힌 비운의 유배인 조정철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었던 유배형. 제주는 최악의 유배지였죠. 그 시절 제주에 온 유배인만 300여 명. 대부분의 유배인들은 이곳 화북폭으로 입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선생님, 네. 제주도 하면은 정말 최악의 유배지로 꼽히는 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조정철은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이 제주도까지 유배를 오게 된 거예요, 선생님? 조정철은 정조 암살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유배를 이제 왔거든요. 왕을 암살한다. 이거는 정말 거의 영모죄에 해당될 정도로 상당히 이제 큰 죄죠.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정조는 영조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면은 영조의 아들이 왕위에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그 아들이 바로 이제 사도세자였는데 사도세자하고 영조하고 이 사이가 또 상당히 또 안 좋았어요. 결국은 이제 사도세자가 이 뒤주에 갇혀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정조가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니까 사도세자를 비판했던 세력들이 얼마나 이제 또 염려스러울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 자기네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자객들을 궁궐에다가 침입을 시켜가지고 정조를 이제 죽이려고 시도를 한 거죠. 아니, 근데 보통 궁궐에는 그 호위무사들이 엄청 네네네.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자객을 보낸다고 시해를 할 수 있을까요?
다 그 사람들이 이제 내통을 했던 거죠. 아, 2번씩이나 이 자객을 보내가지고 네. 암살을 하려고 하는데 다행히도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발각이 되죠. 암살을 시도했던 것들이. 그와 관련된 연루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홍지혜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자로 이제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조정철의 장인어른이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조 암살 사건이 미수로 끝나면서 역모를 꾀한 이들을 향한 응징이 시작됐죠. 홍지혜의 아들은 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노비가 매제인 조정철의 집을 들락거렸다고 고합니다. 이 일로 역모에 몰린 조정철 부부. 아내는 결국 자결하고 조정철은 유배형을 받게 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보통 이렇게 왕을 이렇게 시해하려고 하면 이렇게 유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이렇게 사약을 내리노라 막 이렇게 해서 큰 벌을 주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사형을 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 이제 나옵니다. 아, 할아버지 또 위대하신 분인가요? 이 이야기는 이제 또 이 영조가 왕이 되는 그 사건과 또 연관이 돼 있어요. 네. 장희빈은 아시죠? 장희빈. 매야? 그 자기빈 말하는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장희빈의 아들이 이 경종이거든요. 그래서 네. 왕위에 올랐는데 아주 젊었어요. 그때 한 30대 정도였는데 좀 몸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근데 이제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이 노론에서 경종의 이복 동생인 영조를 이 세자로 책봉할 것을 이제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결국은 영조를 이제 세제로 올리는 데 주도한 역할을 했던 그 노론 사대신이라고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유배를 가서 또 사약을 받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조태채란 인물인 거죠. 영조를 옹립하다가 반대파의 공격으로 사사됐던 조태채. 정조는 자신의 할아버지를 추대했던 조태채의 공을 참작해 그의 손자인 조정철에게 사형만은 면해줍니다. 이 같은 기록은 실록에도 남아있는데요. 조정철의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임금을 범한 죄를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특별히 벌하지 않는 건 그 할아비 조태채 덕분이노라. 옥사가 결말났을 뿐만 아니라 내 생각에도 죄가 의심스러워 가볍게 처벌하려 하니 조정철을 절도에 안치하라. 1777년 정조가 왕위에 오른 해 조정철은 제주로 유배를 옵니다. 이때 시작된 조정철의 유배 생활은 무려 28년 동안 이어집니다. 또 하나의 재밌는 거는 이 조정철이 제주도에 오기 전에 제주도와 관련된 꿈들을 여러 번 꿨다는 겁니다. 오기 전에요? 네네, 오기 전에 화북포구나 이제 조천포구도 봤었고 네. 백록담도 여러 번 봤었다라는 이런 기록들을 이제 본인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지몽을 꾼 거네요. 저도 어제 꿈을 꿨는데요. 어제 화북포구에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지금 날씨가 심상치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번 이야기와 아주 관련이 깊은 곳을 제가 또 알아뒀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거기로 한번 가보시죠. 네, 빨리 가시죠. 네네. 제주 섬에서만 13년의 유배 생활을 보낸 조정철. 그의 유배 생활은 어땠을까요? 조정철의 유배길을 따라간 곳은 제주 목관합니다. 선생님, 못 가나네요. 네, 조정철 이야기를 할 때 또 이 목가나만큼 맞는 장소가 또 없죠. 제주도에 유배를 와서 이 제주목에서 유배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조정철 집안에서 조정철만 제주도에 유배 온 게 아니고 네. 큰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조정철까지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이 유배를 제주도에 왔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구한 운명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3대가 다녀갔으면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 있을 테니까 좀 편했을 것 같은데 이 조정철의 제주도 유배 생활은 어땠나요, 선생님? 유배를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다 이제 기록으로 남깁니다. 정원 영의 처감록이라는 책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전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이 족자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 이 안에는 조정철이 유배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네. 그런 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목사 김영수가 책 읽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는 옛날에도 없던 일이다. 내가 굶주리고 병들어 공궁 속에 초췌하게 말랐는데 목사 김영수와 그의 비장
관리들이 내 얼굴이 통통해졌으니 반드시 쌀밥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방으로 조사하고 공갈을 하므로 고행을 당함이 날로 심해졌다. 이 정도면 엄청 유배 생활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유배인은 이 제주 목사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좀 그 유배 생활이 달라지기도 했었거든요. 책도 읽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온돌도 떼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조정철에게는 술이나 고기 같은 것도 이제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조정철한테 뭔가 이 악심이 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좀 원리 원칙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유배 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목사를 이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예요. 네네, 그렇죠. 김영수 목사보다 진짜 괴롭힌 그 목사는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김시구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1781년 제주 목에 부임된 김시구 목사는 조정철 집안과 할아버지 때부터 철천지 원수였다죠. 김시구 목사가 제주로 오자 조정철의 유배 생활도 파란을 맞습니다. 김시구라는 사람은 조정철 집안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반대편에 서 있는 이제 세력의 인물이죠. 이런 인물이 이 제주 목사로 왔으니까 어떻겠어요? 조정철과 관련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서 오자마자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조정철에 대해서 뭔가 밀고를 하는 자에게는 면포 50필의 상을 내리겠다. 와, 진짜 너무하네요, 김수근 목사가. 김시구가 이제 막 몰래 와서 막 보긴 거예요.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나. 자기가요? 네, 자기가 와서 이제 보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들 시켜서 밥은 뭘 먹는지, 또 누가 드나드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이제 감시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같아요. 네. 김시구 목사는 포상금을 걸어도 조정철에 대한 고발이 없자 직접 감시까지 합니다. 심지어 판관과 공보해서 기녀를 억지로 끌고 와 조정철의 적거지에 드나들었다는 죄를 씌우기도 했죠. 다른 업무보다도 조정철을 감시하는 데 몰두했던 김시구 목사. 결국 기다리던 광경을 포착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감시를 철저히 하던 중에 김시구 목사가 이 조정철 집에 어떤 여자가 드나드는 것을 이제 알아챈 거죠. 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홍윤애라는 여자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러브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홍윤애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선생님? 홍윤애는 지방 향리의 딸이었어요. 조정철의 유배 생활에 좀 뒷바라지를 이제 해준 그런 여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둘 사이에 딸도 있었다고 해요. 단순히 그냥 뒷바라지만 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정식 부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이제 살림도 차리고 뭐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이제 있는 사람이죠. 와, 유배지에서 꼽힌 사람. 근데 김시구 목사한테 걸렸으면은 무사하지 못했을 텐데. 네, 그 얘기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분명 러브 스토리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유배 이야기밖에 안 해주셨어요, 선생님. 날씨도 좋아지고 딱 들을 준비가 되는데 아쉽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또 나와 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잔혹했던 조정철의 유배 생활에서 한 줄기 빛과 같았던 여인 홍윤애. 유배인 조정철과 제주 여인 홍윤애의 러브스토리.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안녕.